올해 들어서만 2배 가까이 증가한 아파트 거래량. 결과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7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 2월 7조 8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입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했던 은행의 가계빚은 빠르게 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 모기지론 취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경기 부진을 완화를 시키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영향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최근 연체율 증가세를 고려하면 가계의 빚 부담이 느는 건 걱정입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던 지난 1분기에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4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금리 추가로 더 오르고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물가에도 부담이고요. 상당히 빚을 갚지 못하는 부동산도 이제 지금 보면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빚 부담이 늘면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내수가 악화할 수 있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 정책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고공행진하도 물가는 올해 1월부터 내림세입니다. 지난달에는 2.7%까지 떨어져 21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우려는 덜었지만 문제는 경기입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이 더디기만 한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입니다. 4차례 연속 동결로 금리는 이번에도 연 3.5%에 묶였습니다. 하반기는 중국의 더딘 회복 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비은행 부분에서는 빠른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로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되었다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 당장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지만 이번 달 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창용 총재는 금리 차만 보고 금리 방향을 결정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 문제로 꼽았습니다. 고금리에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지난 4월부터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예상 바깥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이에 금통위원 모두 최종 금리를 연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물가가 3%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는 목표치인 2%대로 수렴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얘기할 수 없다며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0월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릅니다. 쟁점이 됐던 요금 인상폭은 일단 150원, 현재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이 1400원이 됩니다. 원래는 300원 올리는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먼저 150원을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예고대로 300원 올라 다음 달인 8월 12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이 됩니다. 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 오릅니다. 급증하는 대중교통 적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통공사는 1조 2천억 적자죠. 또 버스업계도 한 8,500억 정도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금 올리고 싶은 서울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했고요. 시는 요금 인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의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가 지하철은 3천억여 원, 버스는 2천억여 원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 적자 해소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교통요금이 크게 오르자 한숨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더 오르게 되면은 지금도 교통비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정해놓은 생활비보다는 조금 많이 오버될 것 같아요. 너무 한 번에 확 올라와 버리니까 몇백 원이어도 이제 한 달 단위로 들어가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알바 같은 거 하면 많이 못 버는데 많이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도권 통합 환승과 지하철 거리 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되며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2주 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 제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고 하루가 지나자 농심을 시작으로 라면 업체 등은 줄줄이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제분업체들이 정부의 말을 듣고 밀가루 공급 가격을 5% 내리기로 하자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라면과 식품업계가 화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는 가격 결정과 직결된 원유값 인상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원유값은 지난해 생산비를 고려해 리터당 최소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오를 대로 오른 사료값이 반영돼 원유값 인상폭이 정해진 겁니다. 작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사료 가격이 올라갔던 그 생산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난해 원유값이 49원 올랐을 때 우유업체들은 2, 3주 뒤에 흰우유 가격을 4.7%에서 8.6%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농식품부는 유업체와 낙농업계를 잇따라 만나며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비자 심리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나친 가격 인상은 자제해달라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전달 받았거든요. 하지만 우유업계와 낙농가는 비용 상승과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격 인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원유값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우유값 인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약국 거리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 이른 시간부터 판매대에 서 있는 열댓 명의 약사마다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다른 지역보다 약값이 싸다 보니 몇 달치 약을 사기 위해 멀리서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병원비도 비싸지만 약값도 장난 아니에요. 몇십만 원씩 나오고. 약국마다 그 500원에서 1000원씩 차이가 나요. 파스 같은 거는. 다른 데보다는 동네보다는 여기가 좀 싸다 그래가지고 종로까지 오게 됐어요. 이처럼 조금이라도 싸게 상비약을 직접 찾아다니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건 최근 제약업계가 일반 의약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약값이 비싸진 이유는 원재료 값이 오른 영향이 큰데 특히 약국에서 흔히 찾는 해열 진통제와 소화제가 크게 올랐습니다. 노령층이 주로 찾는 파스나 관절염 치료제 가격도 올해 10% 넘게 두 자릿수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동네 주변에 있는 중소형 약국에선 대형 약국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지 물가가 다 오르니까 뭐 그렇기도 하다 그러지만은 저희들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약업계는 고환율과 중국발 공급망 문제로 제조 원가가 오르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전문 의약품 가격 통제에 따른 풍선 효과 영향도 큽니다. 전문 의약품은 정부의 통제로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일반 의약품에 그만큼 비용 인상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조제약으로 나오는 전문의약품들은 국가가 뭐 통제한다는 말로도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약값을 고시를 해요. 갑자기 급락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해요. 근데 일반 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하죠. 식료품 물가 고공행진 속에 건강과 밀접한 상비약 인상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달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 공제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로 넓혀보니 벌써 6만 건 가까이 폐업 탓에 노란우산을 깼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45% 급증했습니다.
늘어나는 가입자 수를 고려해 가입자 10,000명당 해지 건수를 살펴봐도 올해가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올해 노란우산 해지 건수는 1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최대 기록인 2021년에 9만 5천 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공제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시려는 분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것까지 해지하시는 거는 정말 상황이 매우 극도로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말이거든요. 하반기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 500명에게 물었더니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 거라는 전망과 늘 거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섰고 대출 금액이 올해 초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임차료나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이 늘었다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10명 가운데 4명은 실적 악화와 대출 부담을 이유로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응답자의 대다수인 84.4%는 올해가 아닌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될 거로 전망해 한동안 어두운 터널이 이어질 거를 우려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현재는 10년 동안 자녀 1명당 5천만 원까지는 부모가 물려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면 결혼이 늘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증가할 거란 계산에서입니다. 20, 30대 청년들에게 정부 방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환영하는 쪽에서는 주택 마련 등에 드는 목돈 조달이 조금이나마 쉬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5천만 원 한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으셨었거든요. 신혼부부나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그 부담이 있는데 약간 그게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결혼 자금만 콕 집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물려줄 돈이 있는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 통로를 열어주는 거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도를 더 올린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혜택이 아닌가. 무엇보다 과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세금 몇 % 떼어준다고 해서 뭐 더 임신을 하고 싶다던가 애를 키우고 싶다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81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공제 한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용이 부담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인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50년 전보다 35%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혼이 줄면서 2020년을 기준으로 25살에서 49살 사이 남성 가운데 47%가 미혼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은 33%, 3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미혼이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30대 초반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10년 전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혼외 출생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7,700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2.9%였습니다. 친족 가구 비율은 64.4%로 줄었고 1인 가구가 33.4%,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가구가 2.2%로 늘어났습니다. 육아 부담과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는 여전합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24%에 불과했습니다.
유연근무 활용도는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떨어졌고 경력 단절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적었습니다. 가사노동 시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의 3배가 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 세계 최저인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41년 4천만 명대로 2011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자녀 계획까지 포함한 기대 자녀 수는 1.68명으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면 출산율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남성 2명이 소금 포대를 트럭으로 옮겨 싣습니다. 그런데 옮기기 전 포대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떼느라 분주합니다. 중국산 원산지가 표기된 소금 포대의 스티커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킨 뒤 화물차로 인천과 경기, 충청, 강원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30대 유통업자와 50대 판매업자 등 6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중국산 천일염 20kg짜리 3,000포대, 모두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판매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포대에서 국내산 표기 포대로 옮기는 일반적인 포대가리와는 다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산 원산지가 표기된 포대에서 원산지가 쓰여 있지 않은 포대로 천일염을 옮겨 담은 뒤 중국산 스티커만 부착해두었다가 판매 직전 떼어내 판매한 겁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치솟자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kg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7배가 넘는 3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천일염 가격 급등 시기에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천일염 불법 생산이나 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천일염 이력제를 통해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와 짜고 거래 명세서를 조작했습니다. 약을 4억 원어치 더 샀다고 부풀려 신고해 수년 동안 소득세를 적게 내오다 적발됐습니다. 결국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약사 B씨는 의사 처방 전 없이 몰래 약을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4년 동안 3,000번에 걸쳐 2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진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모두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안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런 통보 누락 사례는 전국에 32명,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8개 검찰청이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면허가 유지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15명은 버젓이 영업했습니다. 검찰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정기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9개 검찰청이 의료인 15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검찰총장에게 주의 조치하고 복지부 장관에겐 의료진 32명의 면허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2년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지난해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철저히 계획된 보복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공분 속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에는 징역 9년이, 보복 살해 혐의에는 징역 4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5달 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모두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대 초반인 전주환이 수감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반사회적이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던 검찰을 향해선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이성적인 사법제도 안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피해자 유족들. 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단에 감사를 전하면서 피해자도 생전에 누구보다 가해자 엄벌을 바랐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그자의 죄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분의 생전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스토킹 보복범죄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자다가 막 깬 듯한 남성을 경찰이 에워쌉니다.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서 본부장을 맡은 핵심 관계자가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자본시장법하고 분재단체 조직 관련해가지고 본인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 경찰이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51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인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해연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선 비상장 회사 3곳의 주식이 수개월 안에 상장될 거라며 300%의 고수익을 약속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코스닥 상장하는 마지막 매도 안내 드릴 건데 여기서는 못해도 30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864명을 속여서 가로챈 돈은 모두 110억 원.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얻은 현금과 기금속 7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27억 원 더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또 총책부터 본부장, 관리책 등 세부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33명에게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총책, 관리자, 비상장 주식 공급책, 관리책, 그다음 본부장, 그다음 상담원, 팀장 이쪽까지는 범단을 적용했고 총책인 A씨가 다른 사기 조직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를 많이 끌어모은 본부장급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감지되자 이를 막으려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커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텃밭을 가꾸기 위해 강화군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1년여 뒤 군청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 소유 토지 가운데 395제곱미터가 국유지로 분류됐습니다. 군청 측은 이 땅을 구입해서 사유지로 편입시키겠느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매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타진하는 정도로 문의가 왔었고요. 금액이 완전히 말이 안 되지 않는 선이 아니라면 저희는 당연히 매입은 하겠다라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국유지로 분류된 곳은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가장자리 땅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긴 A씨는 조정금, 즉 매입 비용도 비싸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군청의 감정평가는 달랐습니다. 공시지가 2.5배에 달하는 1제곱미터당 18만 2천 원이 책정돼 토지 전체 가격은 7,189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A씨의 이의 신청으로 이뤄진 재감정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최종 산정액은 6,900여만 원. 심지어 군청은 오는 11월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토지가 압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씨는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가 확정된 셈이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제 절차가 문제인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정 금액이 산정이 됐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를 알고 거기서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산정이 됐고 군청 측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토지 경계를 확정한 다음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토지 경계가 조정된 만큼 구입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먼저 매매하기로 해놓고선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한 것만 가지고 나중에 확정된 가격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이 법에 따르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감정평가 시점을 앞당겨 사전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친원 홍콩 환경부 장관은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지바 등 5개 현의 농산물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오염수 방류가 되면 즉시 금지 지역을 10개 현으로 넓히겠다는 내용입니다. 我哋會即時禁止源自東京、福島、千葉、栃木、茨城、群馬、宮城、新潟、長野、埼玉等10個都縣嘅水產品進口。 여기에는 화로와 냉동, 건조, 염장, 가공 또는 비가공 김 등 모든 수산물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친원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존리 홍콩 행정장관의 경고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我哋覺得呢個咧係我哋香港特區政府嘅責任，所以咧我哋咧就會係咧嚇基於一個預先防範嘅原則，特區政府就係目前計劃咧，一旦啊日方啟動排放廢水咧，我哋會即時禁止。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중국 정부가 앞서 오염수 방류 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일본 10개 현의 식품 수입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홍콩 정부의 입장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사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하지 말 것을 거듭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농수산물 수출의 제1, 제2의 시장으로 일본은 지난해 7천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극심한 기아와 내전을 피해 몸을 피한 난민 캠프에서도 가장 궁한 것은 음식입니다.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ecurity and health, and the most important even the food. 세계 식량 계획 등 유엔사나 5개 기구는 지난해 이처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를 7억 3,500만 명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1억 2,200만 명가량 늘어난 겁니다. 기존 요인이었던 분쟁이나 극심한 기후변화 이외에도 팬데믹 기간 식량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충격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A lot of economic shocks, whether it's a shock caused by inflation of prices like we've seen in this last year of food prices, but other shocks, economic shocks.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줄었습니다. 반면 서아시아와 카리브해, 아프리카는 5명 가운데 1명이 굶주림을 겪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등은 전 세계 인구의 30%인 24억 명이 일상적인 끼니 접근이 어렵고 이 가운데 9억 명은 심각한 끼니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까지 굶주림 종식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유엔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